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돌고 도는 무서운 이야기들. 1. 스토커. 일본의 인기 많은 유부남 가수 이야기예요. 아무리 인기가 많은 가수라도 팬이 많으면 안티도 많은 거잖아요. 그 역시 그랬다고 해요. 하루는 그가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30일 후에 당신의 가족이 위험에 라는 말이 들리고 전화는 바로 끊어졌어요. 그는 안티팬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30일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커다란 개 한 마리를 분양해 왔어요. 만약 위험이 닥치면 주인의 손을 깨물고 안전하다면 주인의 손을 핫게 하는 훈련을 받은 개였어요. 그 개 덕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정전이 일어났죠. 그는 너무나 당황했지만 개를 옆에 불러 명령을 했죠. 개는 그의 손을 하닫고 그는 안심을 하며 불이 들어오자마자 주위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내는 갈기갈기 칼에 베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개를 원망했지만 개가 잘 못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계속 키우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내의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한 번의 정전이 일어났고 그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개는 여전히 가수의 손을 핥기만 했어요.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안심하고 불이 켜지자마자 아들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들 역시 이미 죽어 있었고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고 분노가 일어나 그 자리에서 개를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방황하며 인기스타 자리에서도 자연히 물러나 버리게 되었고 그는 가수 생활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부터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전에 가족이 위험하다며 전화를 걸었던 그 안티팬의 목소리였어요. 수화기에서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어요. 굳이 당신의 개만이 당신의 손을 핥으란 법은 없어. 2. 창문. 지금은 재개발 중이라 다시 짓고 있지만 당시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장만하신 집으로 이사가서 겪은 일이에요. 저희 집은 3층 빌라로 저희 가족이 사는 곳은 1층이었어요. 제 방은 현관문 바로 왼쪽 방이었는데 작은 창문이 있는 벽 쪽으로 침대를 두었죠. 그 창문은 고장이 난 것인지 한 번에 열리지 않았고 몇 번에 걸쳐 힘을 줘야 겨우겨우 열렸어요. 게다가 다 닫히지도 않아서 손을 옆으로 눕히면 들어갈 정도의 틈을 항상 남겼어요. 그때가 아마 겨울이라고 기억해요. 부모는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늦게 오시는 일이 많았어요. 그날도 혼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다가 제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항상 깊이 잠들지 못하고 선잠을 자고는 했는데 꼭 자다가 깨면 이상하게도 가위에 눌렸어요. 그날은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 바람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창문이 흔들리는 게 아니었어요. 눈동자를 돌려 쳐다본 창문은 누군가 그 작은 틈에 손을 넣고 미친 듯이 흔들며 그 작은 창문을 열려고 하는 거였어요. 게다가 몸은 움직여지지 않고 눈도 감기지 않아서 그대로 그 상황을 보기만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창문을 미친 듯이 흔들었고 창문이 거의 다 열리자 팔이 들어오고 얼굴이 보였어요. 흰자가 보이지 않은 검은 눈을 한 여자가 머리를 산발을 한 채 저를 쳐다보며 입을 찢어져라 웃으며 방 안을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기절이라도 하면 좋았을 텐데 몸도 움직여지지 않고 그 여자가 기어들어오는 것을 계속 봐야 했어요. 그 여자는 창문을 빠져나와 제 침대 위로 기어 올라왔고 그 여자는 검은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며 제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무표정과 활짝 웃는 얼굴을 반복했어요.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눈을 감고 손끝에 힘을 주니 가위는 풀리게 되었고 주위를 살피니 제 방에는 저 혼자였어요. 게다가 다음날 아침이었고요. 그 여자는 아무래도 꿈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방에 혼자 있으니 다시 한번 그 여자가 생각나서 소름이 돋아 안방에 계시는 부모님께 가려고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침대에서 나오려는데 제 옆자리에 누군가 누웠다가 간 것처럼 움푹 파인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게다가 잘 열리지도 않는 그 창문도 열려 있었고요. 그 후로는 부모님이 늦게 오실 때 거실에서 자곤 했던 기억이 나요. 종이학. 서로 다른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지만 친하게 지내는 중학교 동창이 있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입원을 해서 문병을 가게 되었어요. 평소 건강했던 친구라 조금 놀라기는 했어요. 병실에 가니 친구는 자고 있었고 깨우기도 뭐해서 기다리기로 했죠. 머리맡을 보니 100마리 정도의 종이약이 매달려 있었어요.
가까이 보니 반 친구들이 보냄이라고 써져 있더군요. 워낙 부침성이 좋고 활발한 친구라서 고등학교 가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 모습에 조금 시샘이 나기도 했지만 웃음도 나왔죠. 손으로 만져보려고 하는데 두 마리가 떨어졌어요.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길까봐 당황해서 급히 주웠어요. 종이약을 줍는데 종이약 속에 무슨 글씨가 보였어요. 궁금하기도 해서 펼쳐서 열어보았어요. 두 마리 모두 쓰여있는 그 글에 저는 서둘러 그 종이약들을 모두 떼어버렸습니다. 죽어. 죽어. 두 번째 이야기. 할머니와 형.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박 일정으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 여행을 떠났다. 첫날 밤은 토호쿠의 어느 여관에서 묵고 둘째 날은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작은 별장에서 자기로 했다. 별장을 살 무렵에는 할머니가 살아계셔서 할머니를 별장에 모셨었다. 그렇기에 할머니가 쓰시던 일본식 방도 있어 거기를 침실로 삼아 자기로 했다. 자고 일어났더니 옆에서 자고 있어야 할 친구가 보이질 않았다. 방에서 나오니 친구는 부엌 의자에 앉아 있었다. 친구는 내가 일어난 걸 보고는 야, 나오면 나온다고 최소한 말은 해줘야 할 거 아냐. 라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을 하고 소리쳤다. 잠이 막 깬 터라 틀림없이 벌레 이야기를 하는 거라 생각했다. 벌레? 약을 친다고 쳤는데 나왔나 보네. 거기 스프레이 있는데 그거 쓰지 그랬냐? 그랬더니 오히려 화를 빽 냈다. 그거 말고 귀신. 친구의 말에 따르면 한밤중에 누가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눈을 떴다고 한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질 않고 웬 할머니가 자기 얼굴 바로 옆에서 야에이 하고 부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친구 이름은 A가 아니다. 그렇기에 제가 이름은 A가 아니고 K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A야, A야 하고 밤새도록 불러댔다는 것이다. A라는 이름은 우리 형 이름이었다. 실은 10여 년 전 그 친구와 만나기도 전에 이미 죽은 형. 바다에 갔다 사고로 익사했는데 하필 그 무렵 할머니가 건강이 악화되어 입원해 계셨었다. 할머니에게는 충격을 받으실까봐 형의 죽음을 숨겼는데 결국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다. 혹시 할머니는 내가 나랑 비슷한 또래를 데려왔으니 그게 형이라고 착각하셨던 걸까? 그렇다면 할머니는 죽어서도 아직 형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일까? 나는 그게 못내 슬프다. 세 번째 이야기. 귀가 안 들리는 아저씨. 이비인후과 의사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병원에 귀가 안 좋은 아저씨가 찾아왔더란다. 진찰을 해보니 한쪽 고막이 찢어져 있었다. 그것도 상처가 심해 환홍이 지고 고름이 고여 있었다. 반대편 귀는 원래 들리지 않는 듯 남자는 꽤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바로 치료하려 했지만 갑자기 같이 온 아줌마가 장애인이라고 인정하라고 따지기 시작했단다. 아니, 우선 치료를 해야죠. 치료한 다음 여전히 청력에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아줌마는 장애인이라고 인정하라고 떠들 뿐이었다. 아저씨의 상태가 어떤지, 나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한마디 묻지도 않고 끝내는 미친 의사라고 욕까지 먹고 당신 같은 의사는 의사도 아니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 결국 병원 사무장이 나와 같이 설득했다고 한다. 사무장을 부르러 갈 때 아저씨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괴로운 듯한 얼굴이었다. 결국 상처는 치료하게 되었지만 아저씨도 아줌마도 그 후로 병원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아저씨 귀를 아줌마가 상처낸 것은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낚시괴담. 고기가 많았던 시절에야 그렇게 위험한 대를 깔 이유가 있나. 그저 동네 포구 앞 방파제만 가도 팔뚝만한 감성돔을 낚아 올릴 수 있다면 일껏 아깝게 멀리 있는 무인도에 뭐하러 가. 다 고기가 없어지니까 점점 더 멀리, 점점 더 위험한 곳까지 쫓아가는 거지. 어떤 포인트는 심지어 사리 때 밀물 들어오면 물에 잠겨버리는 곳도 있다고. 만약 태워다 준 배가 제때 안 들어오면 꼬르륵이지 뭐. 그런 곳 말고도 해안과 멀리 떨어진 곳이니 갑자기 너울 파도라도 한번 오면 쓸려나가기 십상이라. 어떤 사람은 바위에다가 앵커까지 바꿔서 안전 로프를 매서 허리에 걸고 하기까지 하는 거야. 보통은 수면에서 한참 위쪽에 자리를 잡아서 그런 일은 좀 드물긴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꾼들은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좀 더 큰 녀석, 좀 더 잘생긴 녀석을 낚기 위해 점점 더 험한 곳에 포인트를 개척하고자 하지.
실제로도 고기는 점점 더 줄어드니까. 유명한 갯바위 포인트의 잠수부들이 들어가 보면 완전 개판이지 뭐. 낚시줄의 바늘에 봉돌에 온갖 쓰레기로 도배가 되어 있고 갯바위 위에는 쓰다 남은 미끼, 먹고 버린 음식 찌꺼기, 온갖 쓰레기들. 잡아서 버린 물고기 시체들이 널브러져서 썩어가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존재해. 조금 공간이 되는 포인트에 들어가서 텐트까지 튼튼히 쳐놓고 일주일 이상. 심한 경우는 몇 달씩 진치고 눌러앉아서 낚시를 하는 거에 미친 인간들이 있어. 근처 포인트에 낚시꾼들 데려다주는 배들이 정기적으로 들러서 식수하고 식료품들을 공급해주는 거지. 장박꾼이라고도 하고. 원래는 이런 행위는 불법이야. 낚시꾼들은 나갈 때 신고해야 되고 들어온 거 역시 확인하거든. 사고방지 차원에서. 그런데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 무인도에 눌러앉아 있는 걸 경찰이 허용을 하나. 그래도 뭐 그 동네 선장들 잘 알고 그러면 그냥 슬그머니 가서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사람이 한 달을 있는 건지 어제 온 사람인지 알게 뭐야. 우연히 그런 사람 근처 포인트에 가게 되어서 텐트를 들여다보면 이건 인간의 원초적인 향내가 그윽하게 풍겨 나오곤 하지. 거기다가 텐트 뒤 나뭇가지에 줄을 매서 잡았던 고기들을 배 갈라 건조시키는 향까지 섞여서 아주 끝내줘. 그런 거 낚시꾼들에게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야. 단지 그 텐트 뒤 줄에 걸려있는 감성돔의 사이즈가 50을 넘는다는 사실에 감동을 먹을 뿐이지. 그것도 얇된 마리씩이나. 바로 그날 나는 완도 쪽에 잘 아는 낚시점에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갔었지. 잘생긴 감성돔 한 마리 잡아보겠다고. 낚시점에서 미끼도 챙기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내가 갈 포인트를 고르고 있는데 낚시점에 있는 뒷방에 사람 인기척이 나는 거야. 어디 아픈 것처럼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 혹시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주인 표정이 어두워. 내가 할 준비 다 끝내고 배 기다리는 동안 할 일도 없던 나는 궁금해져서 캐물어봤지. 장박 전문으로 다니는 50줄 들어선 아저씨였는데 나도 한두 차례는 만나서 소주 한 잔 정도는 했던 아저씨더라고. 근데 왜 낚시점 뒷방에서 끙끙거리고 있는지 이상해서 들어가 봤어. 그때 난 30도 안 된 젊은 초짜 낚시꾼이었고 그 사람은 극강 레벨의 고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들어가 봤더니 두 눈은 움푹 들어가 있고 정신이 반쯤은 나간 것처럼 맛이 갔더라고. 난 이 사람이 술판을 좀 심하게 버렸나 싶어서 아저씨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물어보면서 방에 들어가 옆에 앉는데 이 사람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끙끙거리고 있어. 아니 끙끙거리는 것뿐 아니라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 물론 날 알아보지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나와서 주인한테 물어봤지. 저 아저씨 왜 저러고 있냐고.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가든가 해야지. 왜 남 장사하는 집에서 저러냐고. 일주일째 저러고 있다는 거야. 자주 가던 포인트에서 한두 주 정도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 아침에 물 가져다 주려고 갔더니 미친 사람 꼴을 해서 텐트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배에 타더라는 거지. 그래서 태우고 나왔더니 뭐가 그리 무서운지 무섭다고 벌벌 떨면서 방에 처박혀서 술만 퍼마시고 집에 갈 생각도 안 한다는 거야.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어. 돈이야 많지만 말야. 궁금해지잖아. 하지만 난 뭐 조금만 있다가 배 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남 얘기를 더 물어봐야 의미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덮고 푹으로 나갔지.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혜경이 낚시배 일제 단속을 하는데 하필이면 내가 탈배를 몰고 나갈 선장이 뭔가 잘못되어서 걸렸다는 거야. 제기랄. 타고 나갈 배도 없고 나 말고도 허탕친 낚시꾼들은 다들 씹어거리고 낚시점 주인은 또 나름대로 선장한테 욕하면서 싸움이 났어. 결국 포기하고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고 난 어차피 오늘 돌아가봐야 일정 비어서 할 일도 없으니 술이나 한 잔 먹고 자고 가야겠다 싶어서 가게로 돌아온 거지. 나 말고도 평소 안면이 있던 40대 아저씨 낚시꾼하고 같이 가게로 돌아오면서 안주거리하고 술도 좀 사가지고 왔어. 그렇게 가게에서 판을 벌리려고 그러는데 아까 그 수상한 장박꾼이 슬그머니 나와서 옆에 앉더군. 냄새를 풀풀 풍기긴 했지만 아까보다는 한결 정신이 돌아온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얘기가 시작된 거야. 도대체 뭔 일이냐고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밤 이 아저씨는 어지간한 초짜 낚시꾼들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도 짬밥에 밀려서 못 들어가는 특급 포인트에 이미 2주 동안이나 자리 잡고 씨알 좋은 가을 고기들을 싹쓸이를 하고 있던 거지.
비록 그날 날씨는 별로고 파도가 높아서 힘들긴 했지만 날은 음력스보다 세니까 물살도 적절하고 낮에 하루 종일 입질도 좋고 해서 두둑하니 고기를 건져놨는데 저녁 때가 되면서 점점 더 날씨도 나빠지고 해서 밤낚시는 포기하고 텐트 안에 들어앉아 술을 먹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달도 아직 안 뜬 초저녁인데 발 아래 직벽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거지. 쌍둥이가 지나가나 싶어서 내려다봤더니 글쎄 수심 10여 미터 되는 그 바닷물 위로 사람들 서너시 두렁거리면서 걸어가더라는 거야. 남쪽 방향으로. 그래서 기겁을 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까 서넛도 아니라는 거야.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고 구름은 잔뜩 끼었는데 그 구름 틈바구니로 희끄무레하게 비치는 별빛으로 보니 바다 위로 여기저기 서너씩 해서 못해도 1~200명은 넘을 사람들이 어떤 놈은 씩씩하게 어떤 놈은 허우적허우적 어떤 놈은 마지못해 자꾸 돌아보면서 서로 손잡고 가는 부부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야. 별빛 비치는 바다의 물결은 출렁거리는데 그 깊은 물 위로 사람들이 삼삼오오 뭉쳐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 기절할 노릇이지. 순간 무섭기보다는 그냥 내가 오랫동안 혼자 있어서 꿈을 꾸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꿈을 깨려고 자기 뺨을 때리면서 헛기침을 크게 한번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깨라는 꿈은 안 깨고 오히려 바로 발 아래 물 위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쓱 들어서 자기가 있는 텐트를 올려다보더니 휘적휘적 절벽을 기어 올라오더라는 거야. 그때 마주친 눈빛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욕하더군. 이건 진짜 기절초풍할 일이지. 사람 아무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바위섬 중턱에 텐트 치고 앉아있는데 그 깊은 바닷물 위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기침 소리 듣고 나를 보더니 바위 절벽을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거야. 도망갈 데도 없어. 숨을 데도 없어. 그저 텐트 입구 지퍼를 올려서 잠그고는 침낭 속에 머리 박고 엎드려 버린 거지. 그러고 있으니 잠시 후 텐트를 쓱쓱 소리나게 쓰다듬으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팔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식은땀은 비오듯 쏟아지는데 온몸에는 한계가 느껴지고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침낭 속에 대가리 쳐박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만 반복했다는 거야. 얼마 동안을 그러고 있다 보니 어느새 기절을 한 것 같은데 깨어보니 해가 뜨고 있더라는 거지. 조심스럽게 텐트를 열고 보니 날씨는 맑게 개었고 바람은 잔잔하니 물결도 가라앉았고 저 멀리 동쪽으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고 있고 이젠 살았구나 싶었다는 거야. 그래서 힘을 내서 짐 정리해서 도망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정신도 못 차리겠고 해서 남아있던 소주로 배병 나발을 불면서 배가 오기만 기다리다가 선장에게 두말없이 태워달라고 해서 장비고 텐트고 다 내팽겨치고 배 타고 무트로 나온 거지. 나와서도 눈만 감으면 같이 가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잠도 못 자겠고 술만 디립다 퍼먹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그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직도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얘기를 듣는 동안 어느새 낚시점 주인도 옆에 와 있더라고. 얘기가 끝나니까 주인이 덧붙이기를 자기는 뭣도 모르고 이 사람 내려놓고 다음 차수에 배 몰고 나가서 그래도 단골이라고 이 사람 텐트고 장비고 다 챙겨다가 가져다 뒀는데 영깨름직 하더라는 거지. 당연하지. 우리도 이 얘기를 헛소리라고 웃어 넘길 수가 없었거든. 왜냐면 주인하고 나 그리고 같이 있던 또 다른 낚시꾼 이 셋 모두 이게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어. 이 사람이 귀신들하고 사이좋게 바다 위를 걸어서 어디로 갈 뻔한 그날. 그날이 바로 1993년 10월 10일 일요일. 서해 위도를 출발해서 격프로 오던 페리오가 침몰해서 292명이 사망한 그날이야. 거기다가 사고 와중에 44명을 구조해낸 사람도 바로 근처에서 낚시하던 낚시배 선장이었고 그 외에 생존자들 중 상당수도 낚시꾼이었어. 낚시꾼들 복장을 봐. 구명조끼를 항상 입고 있거든. 억울했을까? 그래서 낚시꾼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그랬던 걸까? 비록 위도보다는 한참 남쪽인 곳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나무로 걸어서 어디로 가고 있던 걸까?